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분을 모셨습니다. 예,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췌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췌장. 췌장암이 진짜 무섭잖아요. 그 사망률도 엄청 높은 게 췌장암이. 발견도 어렵고 발견되면 어렵고. 말기고 치료도 잘 안 되고. 뭐 최근에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사도 있었냐면 위고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이어트 하는 거 그거 많이 맞으면 췌장암 걸렸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 사실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가 췌장에 대해서 뭘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예, 우리나라 최고의 췌장 전문가 가천대 강화평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췌장 듣기는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네. 그게 되게 몸속에 깊숙한 곳에 애매한 곳에 있대요. 췌장이 거기까지 가기가 되게 어렵대. 그래서 그래서 잘 보이지가 않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제천이나 차라리 부산이면 빨리 가겠는데 중간에 어디쯤에 있는 도시는 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맞습니까? 교수님? 그런 쯤에 있다던데. 예. 해부학적으로. 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예. 제일 깊숙한 데 있는 장기가 췌장입니다. 제일 깊숙한. 그래서 발견이 어려운 거예요? 췌장암. 췌장에 병이 생기면 예. 이제 통증이나 이런 증상이 생기지 않으면 발견이 되게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암은 네. 혹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피부암 이러면 만약에 여기에 뭐가 까만 게 갑자기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냥 바로 바로, 보이죠. 알잖아요. 예. 뭐 그리고 뭐 어딘가 이런 뭐 목에 만져지는 게 있어도 예.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위는 쓰리고 소화 안 되고. 네, 속이 쓰리고 피를 토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췌장은 혹이 생겨도 만져지지가 않습니다. 웬만큼 크지 않고서. 속 깊은 곳에 네, 있어서. 간만 해도 혹이 커지면 만져질 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췌장은 우리 몸의 중심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네, 그래서 머리, 팔, 다리를 떼고 몸통만 보면은 췌장이 딱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야. 그러네요. 네, 이 노란색이 췌장인데요. 진짜 중심에 있네요. 나름 크네. 네, 나름 크고요. 췌장은 보통 한 15cm에서 20cm 정도 되고요. 한 뼘. 네, 한 뼘이고 오. 바나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나나만 이렇게. 해요. 요렇게 크다, 약간 커. 이렇게 그 운동 브랜드 중에 나땡땡 브랜드 마크처럼 생겼습니다. 나이키. 네, 나이키. 거꾸로 뒤집어 놓은 그 것처럼. 위하고 저렇게 거의 네. 붙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치라고 하는 부위가 있잖아요. 예. 여기 말랑말랑한 부위. 예. 여기가 바로 이제 살가죽을 열면 네. 위가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위를 이렇게 들추면 예. 뒤에 췌장이 놓여 있습니다. 바나나가 있다. 네. 그래서 잘 안 보이는구나. 네, 그래서 췌장이 아프면 네. 주로 명치부터 시작을 하거나 명치에서 약간 왼쪽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CT 사진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우리 몸을 이렇게 단면으로 잘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댕강 잘랐다고 생각하면. 네, 네. 그래서 이거 위에 있는 쪽이 배고 척추가 있는 쪽이 등이고 예. 간이 있는 쪽이 오른쪽인데요. 그러면은 췌장이 딱 몸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 췌장을 연구했던 그러니까 막 기원전 4세기 뭐 이럴 때부터 췌장에 대해서 뭐가 여기 있는 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근데 이게 정확히 뭐 하는 건지는 잘 모르고 그냥 해부를 하다 보면 위 뒤에 뭐가 이게 있더라? 뭐가 있으니까. 근데 췌장은 되게 부들부들한 장기거든요. 예. 뭐 딱딱하지도 않고 근육층이 있지도 않아서 탄력도 그렇게 막 심하지 않고 그래서 약간 연두부, 순두부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배 안에 보면은 사실 지방 같은 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내장 지방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 뒤에 그다음에 혈관이랑 이런 중요 혈관 사이에 이런 게 깔려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쿠션 같은 거구나. 네. 그리고 옛날에는 뭐 그리스 로마 시대에 호르몬이나 효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소화장기라고도 생각을 못 하고 뭐 이런 게 뭔가 있어? 완충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췌장은 위 뒤에 있으면서 췌장의 뒤쪽에는 우리 몸의 가장 큰 파이프들이 두 개가 놓여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 동맥, 그 다음에 정맥 이렇게 큰 정맥이 놓여져 있어서 혈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어져 있어가지고 아까 제천 얘기하셨는데 와. 죄송합니다. 대천 사실은 시민 여러분. 그렇게
교통이 되게 좋은 위치예요. 최장은 우리나라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교통이 오히려? 제일 좋은 도시는 대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철도가 다 지나가고 고속도로도 다 지나가는. 그래서 저는 항상 최장을 설명할 때 대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네. 왜 최장을 무시하고 그래요? 아니, 접근이 잘 안 된다 하길래 사전에 보이지도 오히려 다 최장을 통과한다. 네. 그래서 최장을 통과를 다 해야 되고 음식도 최장에 딱 그 분비하는 그 관 바로 모든 입구를 다 지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췌장이 혈관이 풍부하니까 췌장이 하는 역할 중에 이제 호르몬 분비가 빨리빨리 기민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죠. 췌장이 근데 췌장염에 걸리신 분들은 췌장을 이렇게 떼어내기도 하던데. 네. 그래도 괜찮긴 괜찮지 않아요? 약간 뭐 이런저런 소화가 안 된다 불편하긴 하지만 네. 췌장이라는 게 꼭 있어야 되는 건가? 췌장은 없으면 큰일 나는 장기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췌장을 떼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일부만 떼어내려고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암 수술 혹은 말씀하셨듯이 췌장 염증이 생겼는데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 예. 일부만 잘라내는데 어떤 경우 췌장을 다 드러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근데 췌장의 역할이 몸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걸 뭔가로 대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췌장에서 분비하는 거를 대신 먹는 소화제, 굉장히 고농도의 소화제를 써야 되고 예. 인슐린도 매일 하루 4번씩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췌장이 없으면 없으니까. 그리고 그런다고 한들 그게 완전치는 않아요. 그래서 췌장을 수술해야 될 때 만약에 환자분이 췌장 전체를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안 할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환자분의 QOL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그럼 그래도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인슐린 분비가 네. 잘 안 되면 췌장에서 나오는 걸 외부에서 그렇게 먹고 주사 맞는데도 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몸의 이 자연적인 기능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네. 우리 몸이 굉장히 기민하게 대처를 하고 굉장히 정밀하게 대처를 하는데 그때 빨리빨리 나왔다 해야 되는데 주사로 먹는 해야 약이나 되니까. 주사는 그거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면 되게 가지고 있는 게 좋고 예. 근데 이제 췌장의 기능은 되게 이 소화 기능 같은 경우는 췌장 그 볼륨이 한 90%까지 없어져도 어느 정도 유지는 돼요. 예. 되게 리저브가 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분비 기능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고요. 예, 그래도 수술을 해도 일단은 큰 문제는 없이는 사실 수는 있는데 예. 일부만 남기는 경우.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그런 췌장 관련 질환이 조금 더 빨리 생길 수는 있겠죠.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 췌장이 이자랑 같은 거죠? 옛날에는 이자라는 단어도 썼었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중국에서부터 그런 걸 썼던 것 같고 이제 췌장이라는 용어는 이제 요즘에는 거의 췌장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는 것 같습니다. 의학계에서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췌장 이자. 네. 생물 시간에 이자요? 이자? 이자. 네, 이자라고도 소화효소 했었습니다.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소화효소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데가 이자, 췌장. 정확히 알고 위에서는 계시네요. 단백질. 맞습니다. 이 췌장이라는 용어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조어를 한 건데 예. 이제 판크레아스라는 단어를 두 개를 조합한 건데요. 1세기 정도에 이제 그 그리스의 루퍼스라는 이제 의사가 만든 용어로 알려져 있는데 판은 판데믹 뭐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그죠? 예. 그러니까 토탈, 예, 이거 다 올 이런 뜻이고 크레아스는 이제 살이라는 뜻이에요, 플래시. 그래서 다 살덩어리다. 다 살덩어리다. 아하. 네, 이거 전부 다 그냥 살덩어리야. 그 얘기입니다. 네. 뭔지 모르고 뭔지 붙인- 모르니까. 모르고 근데 붙인 모르는데 이름이네요. 여기 왜 이런 살덩어리가 이렇게 있지? 아무튼 어. 그러면 판크레아스가 있네. 판크레아스라고 부르자. 아. 이렇게 해서 한 거고 이렇게 그냥 이어지고 췌장에 대해서는 사실 이해도가 거의 없었어요. 그 예. 이후에 한 르네상스까지도 뭐 다빈치가 그린 해부학 그림에 보면 췌장이 그냥 아예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이제 소화 효소랑 호르몬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췌장이 뭐한지 된지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동양권에는 서양 의학이 전해지는 게 이제 췌장이라는 이 한자로 전해진 거는 일본에서 이 췌장 판크레아스라는 이 용어를 그대로 한자로 하나 조어를 하면서 모을 췌자에다가 고기육 고기육자. 월변을 아하. 써가지고 췌장체라는 신규 한자를 만든 거고요. 우리나라에선 그대로 이걸
가지고 도입해서 췌장이라는 용어가 쓰게 된 거죠. 네. 또 설명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췌장 아까 뭐 그 역할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정확히 알고 계신데 보통 이제 췌장이 뭐 하는 장기인지는 제 기억에 중학교 때쯤 배웠던 것 맞아요. 같습니다. 중학교 때 네, 배웠습니다. 그때 뭐 아밀라제니, 리파제니 이런 효소를 배우면서 췌장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췌장은 소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분 혈당 조절 기능이 있다 예, 이렇게 배우고 예. 그 정도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 이게 아까도 질문하신 췌장 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 망가졌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임팩트가 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에 대해서는 내분비, 외분비, 뭐 인슐린, 뭐 저항성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단어잖아요. 그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잘 심각하게 안 와닿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췌장 뭐 내분비 기관, 외분비 기관 이렇게 동시에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에너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너지 기관? 네, 그래서 우리 몸이 돌아가게 만드는 예,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장하는 장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 안 좋아질 때 심각성을 조금 어떻게 설명을 드려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거에 좀 네. 비유를 해서 예. 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외분비랑 내분비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계세요? 외분비, 내분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들어는 외분비는 많이 본 것 같은데. 네, 분비는 아시겠죠? 네. 뭔가 뿜어내는 거잖아요. 그 외분비는 바깥으로 뿜어내는 거. 내분비는 안으로 뿜어내는 안으로 거. 뿜어내는 거. 그러면 췌장에 외분비 기능, 내분비 기능 있다고 할 때 우리 몸의 외분비 기관은 대표적인 게 뭐 땀, 네. 땀샘, 네. 그다음에 피지샘, 네, 그다음에 뭐 여성분들은 이제 유즙 분비를 하는 유선이 있고요. 예. 네, 뭐 그런 몸 밖으로 뭔가가 뿜어져 나오는 게 있잖아요. 췌장도 몸 밖으로 뭔가를 뿜어냅니다. 와 그래요? 네. 뭘 뿜어내요? 그 소화기관들은 기본적으로 다 외분비 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소화관은요, 사실 안처럼 보이시겠지만 바깥에 있는 겁니다. 아 그래 위는 몸 밖이라는 네. 얘기죠. 네. 이렇게 몸 밖에서 뚫려 있는 들어가니까. 거니까 그렇죠. 사실상. 그렇죠. 우리 몸을 되게 단순화시키면 도넛 모양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넛의 위쪽 구멍은 입이고 아래쪽 구멍이 항문이면 그 도넛의 안쪽도 사실은 바깥이잖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소화관을 뿜어내는 거는 외분비 기능이에요. 네. 바깥으로 뿜어내는 바깥으로 거니까? 뿜어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해되시죠? 예. 내분비. 속이 안 좋아요. 그게 아니라 겉이 안 좋아요. 얘기하는 거구나.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가 아니라 네네네. 발 겉이 울렁울렁거려. 네네 맞아요. 네. 야. 그리고 내분비라는 거는 이제 안으로 뿜어내는 겁니다. 안에. 네. 우리 몸에서 이제 안은 뭐 장기도 다 아니고 다 아닌데 우리 몸의 끝과 끝이 클로즈드 룹, 그러니까 딱 연결돼 가지고 외부로 통하지 않는, 물론 통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통하지 않는 그 루프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대표적인 거? 통하지 않는 거? 안에서만 도는 거예요. 혈관. 그렇죠. 혈관계가 안에서만 돌죠. 심장이라는 펌프를 중심으로 예. 파이프가 동그랗게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가는 거는 동맥, 들어오는 예. 거는 정맥. 근데 혈관 안으로 뭔가를 뿜어내는 거를 내분비. 그리고 그 뿜어내지는 건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죠. 인슐린 이런 것들. 네, 거기에 인슐린 뭐 이런 게 포함이 되고 혈관에 들어가는 네, 것들. 네, 그래서 뭐 내분비 기관도 뭐 갑상선이니 뭐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췌장은 내분비, 외분비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기관이고 소화액 예, 그런 기관들이 몇 개가 있는데 간도 그런 거고요. 위나 장도 호르몬도 만들고 소화액도 만들고. 예. 그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생식샘들 정자를 만들면서 성호르몬을 만드는 요런 난소나 고환 이런 장기들도 다 두 가지를 역할을 동시에 내외가 다 있다. 네네. 고환에서는 외부로 내보내는 게 뭐예요? 정자를 내보냅니다. 그 외부인가? 밖으로 나가잖아. 밖으로 나가죠. 외부나. 외부. 그렇지 외부네. 예. 네. 그래서 췌장을 어쨌든 이제 내분비, 외분비를 두 개를 하고 봤을 때 예. 경제랑 이어붙여서 이거를 좀 심각성을 설명하려면 일단 우리 몸을 나라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몸의 생명 활동은 결국 국가의 생명 활동이 뭡니까?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한 각종 자원들을 우리 이렇게 경제로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예. 안에서 만들든 밖에서 갖고 오든. 어허. 그 음식이라고 치면은요. 음식 안에는 각종 영양분들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예. 그게 다양한 우리 몸의
그 우리 경제에 들어오는 다양한 자본, 돈부터 시작해서 뭐 원자재나 노동력이나 뭐 이런 것들 쭉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 컨트롤 해가지고 그 분배를 잘 해서 우리 경제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정부의 경제부처가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장이 역할을 하는 정부의 경제부처들이 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각종 이런 여러 가지 자원 중에 가장 빨리 쓸 수 있고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자원이 뭡니까? 몸에서요? 아니면 아니 우리 경제에서. 경제에서 돈? 돈이죠. 그죠. 그럼 우리 몸에서는 그게 포도당이거든요. 당. 네. 그러면 그걸 이제 돈으로 바꿔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포도당이 가장 빨리 쓸 수 있고 에너지를 빨리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이 자원이라고 봤을 때 그 우리 몸에 이제 우리 몸의 포도당을 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혈관 안에 이 포도당이 적당히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혈관을 시장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지도 않게 적지도 않게 잘 유지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게 최장이 한다. 인슐린을 통해서. 그게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니까. 그게 최장이 하는 일이고 최장은 정부 부처의 그 기관 플러스 중앙은행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게 하고 당이 돌아가야 되는데 피 안에서 얼마나 돌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진짜 중요하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장에 돈이 너무 많으면요. 돈이 너무 많으면 중앙은행이 나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두 분이 더 아시겠지만 이제 두 개의 무기가 있잖아요. 중앙은행이 하는 게 하나가 금리, 하나가 그 채권 발행량을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팔고 사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금리를 최장이 아까 그리고 다른 이름이 하나가 뭐였다고?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조절해가지고 이 금리를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 금리는 인슐린입니다. 그러면 그 채권 보유량은 글루카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져오는 게 있어요. 그거를 흡수하는. 그래서 이제 너무 시장에 돈이 많으면, 그러니까 혈관 안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야, 안 되겠다. 돈을 좀 빨아들여야 되겠다. 그럼 금리를 올리고 인슐린을 분비를 늘리고 채권을 팔잖아요. 팔아서 돈을 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루카곤을 낮추면 그러니까 채권 보유량을 낮추면 돈이 이제 혈관은 아닌 대로 다 나가는 거죠. 나가고. 어디 뭐 안전자산으로 가든 뭐 그냥 국가로 들어오든. 엄청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 반대는 또 그 반대죠. 시장에 너무 돈이 없으면 부양책을 해야 되니까 금리를 낮추고 인슐린을 낮추고 글루카곤을 올려서. 그걸 그러면 최장이 그 혈관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인지합니까? 그러니까 거의 최장이 알아서 내가 보니까 지금 포도당이 너무 많아. 뭐 포도당 너무 많이 풀렸어. 너무 적어. 그거를 최장이 그냥 알아요? 최장 주변에 아까 굉장히 혈관이 잘 연결돼 있고 풍부한 걸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제값 반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이. 그 최장을 지나가는 혈관의 상태를 보고. 그러니까 피 속에 포도당의 농도를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바깥에서 하루에 4번 인슐린 넣어주는 걸로 이거를 가름을 하려고 하면 그게 사실 그렇게 정밀하게는 안 되는 거죠. 엄청 중요한 역할이네요. 그래서 결국에 췌장에 병이 생길 때 그 인슐린 저항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는 혹시 이전에 나오신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결국에 인슐린을 써도 몸이 그거를 잘 듣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금리를 올리는데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는 겁니다. 계속 막 다른 데로 가고 돈이 안 들어오고. 알겠습니다. 최장이라는 그게 고장나면 당뇨병인 거예요? 그게 고장나면은 당뇨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나라가 망하면 이제 당뇨로 인해서 혈관이나 뭐 뇌혈관, 심장혈관 이런 데가 막히고 콩팥이 망가지고 이러면서 이제 몸이 끝장나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최장은 뭘 잘못했길래 최장 알아서 얘는 돌아가는 애인데 내가 뭐 최장한테 먹이를 줄 수도 없고 최장은 운동할 수도 없고
왜 갑자기 나빠져요? 췌장은 뭘 잘못했길래 나빠집니까? 일단은 바로 하니까 그렇지. 바로? 52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되는데. 밤에도 뭘 처먹고 낮에도 뭘 처먹고 계속 일을 시키니까. 먹어서 그런가? 네, 결국에 우리가 췌장한테 채찍질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예. 가장 큰 거는 뭐 노화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이제 이 당뇨나 이런 것도 유병률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도 췌장 기능이 안 좋아지고 이럴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생활 습관이 가장 커요. 먹는 거. 예. 많이 먹으면 문제예요? 자주 먹는 게 문제예요. 일단은 안 좋은 걸 먹는 게 문제고요. 안 좋은 거요? 예, 안 좋은 게 췌장의 뭡니까? 일을 열심히 시키는 음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거의 포도당에 가까운 단순당을 먹는 것들, 설탕이나 뭐 콜라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당류가 많이 들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그냥 어디선가 돈을 찍어가지고 시장에 계속 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인슐린을 그만큼 많이 분비해야 되니까. 예, 일단 인슐린을 그만큼 많이 분비해야 되고, 일단은 그런 상황이 계속 오래되면 인슐린을 예전엔 이 정도로 조절이 됐던 게 이 정도까지 올려도 조절이 안 되고 이렇게 예. 많이는 조절이 안 되니까 결국엔 또 고인슐린이 계속 지속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돼서 망가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췌장의 소화 기능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지방 성분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세 가지 영양소 중에 지방 소화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느리고 효율이 낮고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고지방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것도 췌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름 그다음에 이제 췌장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 자주 먹는 음식을 달고 산다거나 그러니까 잠깐 쉴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을 달고 산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 전에 막 먹고 내가 자는 거는 퇴근 시간 전에 아랫사람한테 일거리 던져주면서 수고해라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요. 자기 전에 먹는 게. 네, 자기 전에 먹. 왜냐하면 나는 자고 쉬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몸의 장기도 다 쉬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췌장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이 안에 들어 있으니까. 근데 보통 자기 전에 먹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은 안 먹잖아요. 네. 아침에 쉬는 그럼 거 아침에 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퇴근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그 오전에 쉴 때 다 같이 쉬어야 되는 게 창의적인 중요합니다. 발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 때는 췌장도 자야 됩니다. 왜요? 왜 같이 쉬어야 돼요? 그때 모든 우리 몸의 회복이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가 있고, 네, 그 중요한 타임이거든요. 쉬는 그 췌장만 혼자 수면이라는 자면 거. 아침에 혼자 자면 네. 남들 일할 때. 그러니까 그리고 자는 우리가 깨 있으면 일단은 그게 자는 게 아니거든요. 췌장도. 네. 네, 췌장만 스위치를 끄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수면을 할 때 일어나는 일련의 회복 프로세스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췌장만 열심히 일을 시킨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그냥 교수님 상상이에요? 아니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교과서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거는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먹으면 어차피 칼로리라는 게 들어오는 칼로리면 그걸 뭐 세 끼에 나눠 먹든 한 끼만 먹든 밤에 먹든 관계 없어요라는 분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닌가 보네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췌장뿐만 아니라 뭐 췌장만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음식을 먹으면 소화관이 일단 전반적으로 스위치가 켜져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자기 뭐 직전에 한두 시간 안에 뭘 먹고 자는 거는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거 그럴 같아요. 거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먹어라. 네, 차라리 그게 낫죠. 같은 음식 같은 양을 먹어도 네. 췌장한테는 안 좋다. 네. 그래, 사실은 남 다 퇴근했는데 일하면 짜증나. 그렇지. 휴일도 안 오르고. 그래놓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오전에 자면 잠도 안 와. 밝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또 그런 걸 주의해야 되고 또 네. 그런 게 문제예요. 또 다른 그다음에 거 이제 없습니까? 마지막은 저기 술이랑 담배입니다. 네. 네. 담배가 특히 담배가 무슨 상관이에요? 담배는 폐 아니에요? 담배는요 그냥 혈관 건강에 전반적으로 안 좋고요. 그러니까 심혈관, 내혈관 뭐 이런 혈관 건강에 전반적으로 안 좋고 이 독소가 다 들어와서 그거가 이제 물론 폐는 직접적으로 담배 연기 영향을 받으니까 더 그게 노출이 심한데요. 예. 그런 담배로 인한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염증성 그런 사이토카인 분비나 이런 것들로 인한 손상은 췌장에도 되게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췌장은 특히 이 혈액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혈관의 문제니까. 네, 그런 것들이 췌장에 이제 직접적 간접적 영향을 끼쳐서 이 췌장암에 있어서 의외로 췌장암 또는 췌장 질환에 있어서 의외로 술보다 담배가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네. 췌장암. 네.
혈관을 자꾸 좁히게 하는 네, 역할이 그래서 있으니까. 제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술 끊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직업상.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담배를 조금 더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술, 담배 끊는 것 중에 술 끊기를 더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네, 담배는 꼭 먼저 일단 끊으십시오. 끊으셔라. 네, 사회적 분위기가 또 요즘 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둘 다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예. 구강 건강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구강 췌장하고? 구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강 건강이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췌장암의 위험 요인을 몇 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뭐 흡연, 음주, 비만, 부적절한 식단 이런 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불가능한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나 성별, 유전. 그거야 그다음에 뭐 예. 당뇨나 만성 췌장염은 비가역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되니까요. 구강 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강 안에서 뭐 잇몸이라든지 치주에 염증이 있는 분들, 예. 이빨이 많이 빠져 있는 분들, 예. 그 다음에 뭐 충치가 심해서 신경까지 이렇게 세균 감염이 생긴 분들, 이런 분들 치아 위생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 연관성을 해보니까 췌장암하고도 그 위험도가 높아지더라 하는 그게 거예요. 무슨 논리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구강 건강이 여러 가지 요소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치매도 올릴 수 있고 심혈관 질환도 올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뭐 인과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사이단에는 우리가 모르는 뭐가 많겠지만 이제 일단 구강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첫째 담배를 피고 계실 확률이 많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 스테이트가 좀 안 좋으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이 치과 치료를 받기가 어려우실 거고 이빨 잘 안 닦는다. 뭐 그러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의 생활 네. 습관이 췌장암도 만든다. 네,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어떤 연구에서는 뭐 다 제한지는 아니지만 뭐 담배나 이런 것들을 다 요소를 제거하고 봐도 위험성이 한 50% 늘어나더라, 일반인에 비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이제 설들이 뭐가 있냐면 이 구강 내 세균의 이런 조성과 관련이 있다. 구강 건강, 이게 치주염이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예. 이빨 안에 이제 혹은 잇몸에 세균 감염이 막 생기게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빨도 빠지고 이런 데서 자라는 세균들이 예. 이 위로 소장하고 다 들어가요? 이어져 있으니까 예. 이 소화기의 세균 구성을 바꿀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췌장암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설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이게 완벽하게 정립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구강 건강과 뭐 악화 요인이 이제 구강 위생 불량, 흡연, 당뇨 등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췌장암을 좀 예방을 하고 싶으실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더 머릿속에 기억을 하신다면 이를 열심히 닦으셔라. 열심히 치과를 닦는다. 제때 가셔라. 네, 이런 말씀을 좀 저거는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구강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있는 세균이 위로 들어가면서 뭐 위라든지 혈관으로 아니면 혈관으로 들어가서 그런 에서 혹은 구강에서 염증이 있으면 생기는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이 영향을 미쳐서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폐장은 다 관련이 돼 있네요. 근데 비단 췌장만 그런 건 혈관하고 아니고. 예. 소화 두 개가 다 네. 관련돼 있으니까. 구강 건강이 그 췌장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꽤 있죠. 네네. 그래서 뭐 당뇨도 있고 비만, 그다음에 췌장암을 포함한 다른 뭐 소화기 암에도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면서 구강 건강을 잘 지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필요하다 그게. 췌장암은 증상이 어떻습니까? 췌장암은요. 병이니까. 네. 췌장암을 딱 이 증상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췌장암입니다라고 하는 증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침묵의 암이라고 증상이 하고. 거의 잘 없나 봐요. 네, 초기에는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잘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되게 깊은 곳에서 생긴다고 했으니까 예. 만질 수도 볼 수도 없고요. 쉽게 발견하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게 일단 제일 좋지 않습니까? 눈을 못 보면
위나 대장은 내시경을 넣어서 또 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있겠고요. 근데 췌장은 내시경으로 볼 수 있는 장기는 아니거든요.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췌장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뭐 이런 췌장 안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찍거나 예. 그래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나타날 때 알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야,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래서 뭐 이제 췌장에 대해서 결국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말씀하시는 증상들이 일단 이 췌장이 있는 위치가 아프다 그러죠. 명치가 아파. 예. 그냥 명치가 아파요. 아프고 아파요. 아픈데 뭐 되게 오래 가고요. 그다음에 위의 통증이 위염인가 이런 걸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네 병원에서 위염 약도 좀 먹어보고 내시경도 해봤는데 이상이 없고 예. 계속 아파. 그러면서 한 달 정도 약 먹다가 선생님 이거 안 나오니까 이상하니까 CT 찍어봅시다 해서 찍어보면 그때 사기 췌장암 이렇게 돼서 저한테 아이고야. 오시는 분이 많거든요. 아하. 췌장암 같은 경우는 처음 발견될 때 50% 이상이 전이가 있는 사기로 발견이 됩니다. 세상에. 그 전에는 발견이 안 되니까 네. CT를 찍어도 찍으면 발견을 할 수는 있는데, 예. 근데 사실 아무 증상이 없거나 혹은 누구나 한 번씩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췌장암이겠거나 아픈다든가.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 CT를 매년 찍으면 되나요, 그럼? 췌장암을 조기 발견을 하기 위해서 정립되어 있는 검진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없어요? CT를 매년 찍어도 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검진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대상이 일반인 대상이잖아요. 네. 일반인 대상이고 그 병이 어느 정도 좀 유병률,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 있는 퍼센트가 좀 많아야 되고요. 예. 그러면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정확정도 확보가 돼야 되고 예.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건 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걸 다 했을 때 비용 대비 효과가 좋아야 됩니다. 예. 네, 그게 다 돼야 검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췌장은 일단은 프로그램 CT나 뭐 MRI 이런 것들을 찍어야 정확히 췌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초음파도 물론 볼 수 있겠지만 다 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검사들이 비용이 너무 비싸거나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방사선 같은 걸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 다음에 그거를 한다고 해서 조기 발견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이 몇 년에 한 번 찍어야 되느냐 이런 거가 나와 있는 것들이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췌장암은 1기라고 하더라도 재발을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1기라고 하는 건 영상으로 찍었을 때 췌장 안에만 혹이 작게 2cm 미만으로 있는 건데 그게 보이기는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는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전이들이 씨앗이 몸에 곳곳에 뿌려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췌장은 췌장암이라고 부르고 췌장에만 생기지만 사실은 전신성 암일 수 있다는 게 이론들이 있고요. 췌장은 그래서- 특히 전파 전이가 잘 된다. 네, 그래서 거기를 잘 도려내서 수술을 하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라고 해도 또 한 1, 2년 안에 한 절반 정도가 재발을 경험을 하십니다. 췌장에서 췌장이든 전이든. 야, 진짜 무섭네요. 근데 그래서 췌장암이 그 사망률이 높은 건 이게 워낙 췌장암이라는 게 치료하기가 어려운 것보다 워낙 늦게 발견해서 사망률이 높은 같은 얘기겠죠. 네, 그거 그게 다 해당이 되는데요. 어. 췌장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료 보시면은 이제 이 작년 사망 원인 통계를 보면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는 분 우리나라 전체 이제 4위가 됐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위암 사망자를 초월해가지고 뛰어넘어서 4위가 됐고요. 이게 주요 암의 5년 생존율 그래프인데 그래, 생존율 진짜 낮아. 이게 췌장 진해질수록 최근이거든요. 예. 5년 단위로 끊어서. 근데 이제 췌장은 다른 암에 비해서 월등히 낮죠. 예. 월등히 낮고 뭐 폐암도 낮기는 하지만 월등히 낮은데 최근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네.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고 이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사기로 진단되는 부분이 대다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사기는 5년 생존율이 극도로 낮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거고 조기 진단이 잘 안 되지만 한 20% 정도는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수술한다는 건 완치를 노릴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 옅은 그래프의 다른 암들은 수술 받으신 초기들은 다 이렇게 5년 100% 생존율이 높은데 가까이 되는데 췌장은 그게 낮죠. 그마저도 50%가 안 되죠.
초기에 발견해도 해도 수술을 해도 완치가 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 저 보라색 진한 거와 옅은 거는 무슨 차이예요? 이 앞쪽이 초기고요. 요 뒤쪽으로 뒤에는 갈수록 말기. 기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기수 뒤 기수로도 더 위험, 생존 확률이 더 낮다. 그건 당연한 건데.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치료가 어려운 게 아니고라고 하시는 치료도 어렵습니다. 치료도 어려워요. 네. 왜 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췌장암 치료는 이제 크게는 수술 아니면 항암 치료가 되겠고요. 예. 그 사이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를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아까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수술이 오히려 더 마이너하고 췌장암 진단되는 분 대부분은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근데 항암 치료가 좀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래서 이제 생존율이 그만큼 더 떨어지는 약이 좀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췌장암이 일단은 약이 췌장암으로 잘 들어가야 뭐 암을 죽이든 뭐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약을 혈관으로 놓거든요. 예. 근데 이제 췌장암이 이제 여기 뒤에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빨간 게 췌장암 이 종양 세포라고 하면 예. 전체 이 종양 조직에는 되게 소수고요, 얘네들이. 소수라기보다 되게 이 100% 순도 100%의 암덩어리가 아니고 성벽을 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예, 담도 쌓고 뭐도 꽂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리케이드 치고 해서 다양한 이 약물 전달을 방해하는 췌장의 주변의 환경들을 얘가 계속 껍질을 만들어요. 췌장에서 특히 그래요? 다른 암 다른 암도 그런데 췌장암이 유달리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물 전달이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잘 전달을 하더라도 내성이 잘 생깁니다. 평균적으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하면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약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바꾸는 약은 그만큼 효과도 떨어지고 또 이미 항암 치료 한번 받았기 때문에 환자의 컨디션도 안 좋아진 상태에서 2차 치료, 3차 치료 가게 되면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요즘 시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암 치료하면은 요즘에 이제 표적 치료, 면역 치료 그래서 이제 뭐 환자마다 개개인의 맞춤 치료를 한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막 많이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돌연변이나 이런 특성을 잘 이용해서 약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치료를 하는 건데 췌장암은 그거를 쓸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기여도 오래 사는 암들, 신장암이나 폐암이나 폐암은 아니고 유방암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표적 치료, 면역 치료 너무 잘 돼 약도 많고요. 근데 아직까지 췌장암에서는 딱 처음부터 이걸 쓰십시오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발병 자체도 많지는 않나요? 췌장은? 발병은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1년에 한 8,000명 정도, 9,00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점점 늘어나요. 점점. 조금씩. 네. 그래서 우리나라 발병률로는 한 8위 정도 되거든요. 네, 8위 정도 되는데 점점 늘어나고 그 사망률, 발병률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8,000명 정도 췌장암이 진단이 되시고 8,000명 정도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고. 네. 엄청 무섭네. 강 교수님은 스스로도 췌장암 예방을 위해서 뭐 검진을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하세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췌장암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의사가 이렇게 딱 정해서 몇 살부터 뭐를 몇 년마다 찍으면 췌장암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로서도 뭐 췌장에 대해서 검사를 해본 거는 이제 복부 초음파 정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암이 있으면 증상은 없어도 암이 있으면 보일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라는 검사가 되게 좋은 검사인데 일단은 싸고요. 몸에 해가 하나도 없고요. 어디서든 할 수 있고요. 일반 동네 의원에도 복부 초음파는 다 하시니까요. 그래요? 문제는 초음파로 췌장을 보기가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에 깊숙한 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음파를 이렇게 깊게 찌른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초음파가 몸의 장기를 다 통과해서 거기를 지나쳐서 반사돼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음파가 췌장까지 도달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한 15cm라 그랬잖아요. 그럼 몸에서 이렇게 불룩 솟아 있는데 불룩 솟아서 배랑 가까운 요 부분은 좀 잘 보이는데 췌장의 머리라고 하는 부분하고 꼬리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안 보일 수 있고요. 몸에 이제 태격이 크면 크실수록 더 잘 안 보입니다. 배 나올수록 더 안 보이고. 그리고 배 가스 앞에 췌장 앞에 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위에 가스가 많이 차면 초음파가 다 산란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초음파는 완전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음파에서 괜찮다고 췌장이 무조건 괜찮다 할 수는 없지만 췌장을 그래도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싶으시다면 운이 좋다면 운이 좋은 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그래도 운이 좋다면 췌장의 어떤 부분에 보이는 부분에 있는 혹이나 또는 물혹이나 췌장이 암이 될 수 있는 그런 병변들을 발견을 할 수는 있죠. 복부 초음파로도 그래서 복부 초음파로도 할 수는 있는데 완전치는 않고 잘 안 된다. 네, 그래도 초음파 뭔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진료실에 췌장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뭐 배가 아픈데 안 낫는다든지 요즘 또 등 아프면 췌장 진료 받으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져가지고 등 아프다고 오시는 분도 많아요. 예. 네, 그리고 뭐 체중이 빠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일단은 초음파를 외부에서 하시고 오는 분도 많거든요. 이상이 없다. 근데 췌장 검사를 해보고 싶다. 혹은 췌장 뭐 피수치가 올라갔다든지. 그럼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하는 검사는 CT입니다. CT. 네, CT는 CT. 복부 그건 CT를 좀 찍으면 그건 정확해. 췌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다 보이니까 다 보이고 물론 복부 CT에서도 발견이 안 되는 암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췌장암대. 네, 네. 예. 크기가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랑 거의 이렇게 보호색을 떼가지고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CT를 찍으면 일단은 대부분 암이 있으면 잘 보이기 때문에 물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CT를 찍어야 알 수는 있는데 문제는 CT가 방사선 설량이 있잖아요. 아 복부 CT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복부 CT가 사실 췌장을 정확하게 보려면 췌장 CT가 따로 있거든요. 선량을 늘리는 건가요? 선량도 늘리고 여러 번 찍고 조영제를 쓰는 시간마다 여러 번 찍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방사선 피폭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일반 CT에 비해서. 네, 그래서 사실 건강한 성인이 매년 CT를 췌장암이 겁나서 찍는 거는 췌장암이 사실 1년에 8,000명이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는 아닙니다. 췌장암 발견의 확률보다는 CT의 선량 네, 그걸 만약에 한 30년 동안 매년 찍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몸에 부작용이 크다. 데미지가 좀 안 줄 수 있죠. 이게 몸에 병이 있어서 찍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괜찮고 CT를 1년에 2-3번, 4번까지 찍어도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냥 검사를 위해서 매년 CT를 한 번씩 또는 2번씩, 3번씩 찍는 거는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잃는 게 더 많죠. 그렇게. 방사선에 자주 노출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일단 암이 생길 수 있죠. 나중에. 췌장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네, 오히려. 네. 그래서 조기 발견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요. 예. 뭐 그렇게 검진을 하다가 진짜 그냥 우연히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황달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황달. 그러니까 피부랑 눈 색깔이 노래지고 소변 색깔이 짙은 갈색이 되는 건데 예. 이거는 이제 주로 췌장의 머리라고 하는 부분에 혹이 생겼을 때 크기가 작지만 그 간에서 만든 담즙이 내려오는 그 기를 걔가 눌러요. 그럼 담즙이 간에 쌓이면서 혈액으로 역류를 해가지고 이제 이 피부나 이런 데 침착이 되고 소변으로 막 빠져나가니까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황달이 생겼다고 무조건 초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황달이 생겨서 초기에 발견되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황달이 생기면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건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췌장뿐만 아니라 담도 간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뭐든 문제일 수 있으니 가보는 게 좋은데 이 귤 많이 드시고 오시는 분도 가끔 있고요. 귤 많이 먹으면 노래져요. 손 입이 진짜요. 노래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봐서는 안 노란데 본인은 노랗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오셔서 검사해 보는 건 어렵지 않으니 그건 피 검사만 하면 바로 나오니까요. 피 검사 해보고 진짜 황달이 있으면 빨리 이거는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 황달 피 검사도 있구나. 있어요. 그 GLP 아니 그 위고비 네. 그 약을 맞으면 네. 췌장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까 처음에 인트로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위고비를 포함해서 이제 GLP-1 그 리셉터 수용제, 예. 수용체라는 게 약이 많이 다이어트용으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 GLP-1 호르몬에 대해서는 뭐 그 예전에 다른 뭐 분이 나와서 설명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좀 간단히 얘기하면 GLP-1이라는 게 원래 우리 몸에서 만드는 호르몬이고 예. 얘가 여러 가지 장기에 작용을 하는데 뇌도 있고 위, 장도 있고 췌장에도 작용을 해서 결국 배를 고프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고 음식도 소화를 좀 천천히 시키고 췌장에 대해서도 이제 인슐린 분비를 좀 낮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살을 빠지게 하는 네. 또는 당뇨를 조절하는 이런 약제인데 결국에는 췌장의 이제 내분비 기능을 하는
췌장에 부서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분비 부서가 있고 외분비 부서가 있는데 외분비 부서가 훨씬 큽니다. 췌장 전체 볼륨에서 내분비 부서는 소화와 관련된 게 훨씬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훨씬 그냥 볼륨으로만 따지면 내분비 부서는 이 되게 소수 정예입니다. 되게 조금 있어요. 근데 GLP-1이라는 건 주로 내분비 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예. 근데 이게 우리 몸이라는 게 꼭 뭐 아니면 도가 아니어서 내분비 말고 외분비 세포라든지 또는 이 췌장의 또 다른 부서, 제일 작은 부서 하나는 췌장에서 만든 소화액을 기를 운반해주는 운반부가 있거든요. 네, 췌장관을 만드는 세포들인데 그런 부분에도 GLP-1이 조금씩은 작용을 해서 이제 뭐 이게 그런 작용 때문에 GLP-1 약을 계속 맞으면 그런 소화액을 만드는 세포들이 막 부풀어 오르고 커져가지고 소화액이 잘 안 나오면서 뒤로 역류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뒤로 역류를 하면서 췌장이 소화가 돼서 자체 소화가 돼서 염증이 생기는 급성 췌장염이라는 게 생긴다는 가설이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런 위고비를 포함한 GLP-1 리셉터 아고니스트 제제를 임상 연구를 한 걸 보면 췌장염이 생기긴 생겼어요. 근데 그 약을 쓴 군이랑 약을 안 쓴 군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예. 두 군은 차이가 없고요. 췌장염이 생긴 게.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고요. 예. 생긴 것도 거의 한 0.2% 정도? 굉장히 소수이고요. 근데 입증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확실한 인과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다만 가능성은 있기는 있고요. 이게 임상 시험이라는 거는 소수 그 몇백 명 단위지만 소수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실제로 시중에 팔리면 몇만 명, 몇천만 명이 쓰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위험은 있는데 명확한 인과관계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쓸 사람만 써야 된다.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췌장에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긴 해요. 네네. 그렇죠. 작용상.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또 장기 데이터가 중요한데 예. 이제 위고비 뭐 앞으로 나올 마운자로 이런 약들은 예전에 쓰던 싹센다 뭐 이런 것보다 예. 훨씬 오래 가고 약물 그 효과가 크잖아요. 예. 그러면 그럴수록 이 약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는 건데 위고비 같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들은 뭐 사실 출시된 지가 아직 얼마 안 5년이 안 됐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 임상 데이터도 5년까지 자료는 있는데요. 5년 이후 데이터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용으로 5년, 10년 맞으시는 분은 잘 없겠지만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는 당뇨 치료용으로는 장기간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10년 이상 어떻게 뭐 유지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또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췌장염은 그런데, 그러니까 췌장에 생긴 염증은 그런데 췌장암까지 이어지는 거는 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겠네. 네네.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좀 더 앞으로 경과를 좀 봐야 되기는 할 텐데 좋은 약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위고비. 네. 뭐 맞기만 하면 살 빠진다니까요. 뭐. 일단은 그러면 혈액 검사를 자주 해 보는 게 진단에 제일 뭐 중요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아까 없습니다. 전에 췌장암. 췌장암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를 자주 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황달은 혈액 검사를 하기 전에 일단 눈으로 티가 나는 증상이거든요. 황달. 네, 같은 그래서 거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내가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있는지는 한 번씩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비만이라든지 흡연 음주 마찬가지고 큰 거는 이제 당뇨가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10년, 20년 오래 되신 분들이 일단 당뇨 위험이 높아지고요. 췌장암 위험이. 당뇨가 췌장암의 원인이 돼요? 네. 췌장이 나빠지면 당뇨가 되는데. 네. 췌장이 나빠지면 당뇨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뇨는요 췌장암의 원인이자 결과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는 췌장암은요 당뇨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요. 혈관 문제니까. 그 다음에 췌장암이 생기면 당뇨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당뇨 있으신 분들 제가 항상 다음에 저한테 1년 뒤에 오세요, 뭐 6개월 뒤에 오세요 얘기할 때 그런데 혹시 당 조절이 한두 달 내가 평소처럼 열심히 다 당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는데 혈당 이상하게 조절이 안 되는 게 너무 오래 간다 하면 췌장 검사 좀 땡겨서 해보게 일찍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당뇨가 잘 생기는 나이가 뭐 40대, 50대, 60대 요 부분인데 70대, 80대에는 사실 당뇨가 처음 생기는 경우가 좀 떨어지거든요. 생긴 거는 가지만. 네. 근데 그때 새로 생기신 분들은 조금 췌장을 한번 체크해 볼 수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그 교수님 췌장이 문제가 있어서 당뇨가 생기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네. 왜 당뇨가 있는데 그게 췌장에 더 나쁜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췌장 그 당뇨가 생기면 당뇨 인슐린 저항성이 막 많이 생기고 예. 그러면서 이제 몸에 전반적으로 이 염증이나 이런 게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럼 췌장에도 결국에는 이제 베타 세포, 그 인슐린 분비 세포에도 계속 무리가 오거든요. 당뇨라는 건 결국에 처음에는 생길 때는 초반에는 너무 걔네들이 일을 많이 하는 상태로 생기고요. 예. 그러다가 얘네들이 퍼지면 이제 일을 못 하게 되니까 당뇨가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타 세포에 손상이 오는 거가 췌장이 어쨌든 간 어느 방식으로든 손상이 오는 거가 오래되면 저희가 암을 발생 기전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받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암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어떤 상황들은 다 암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당뇨도 그런 상황이고 또는 췌장의 외분비 쪽이 주로 망가지는 만성 췌장염이라는 질환도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췌장 되게 무서운 거네요. 뭐 어떻게 보이지도 잘 않고 미리 진단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희 같은 밤에 잘 안 먹고 네. 밤에 잘 안 먹고 네. 혈당 관리 잘 하고 일단은 췌장에 무리를 안 하려면 제일 할 수 있는 건 당뇨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고요. 살 안 찌고 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요 두 가지가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고 예. 거기에 이제 들어가 세부적인 사항들이 혈당 관리, 비만 관리 이런 것들이 있겠고 식단 관리, 운동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담배, 술은 별개로 또 관리를 잘 하셔야 하고.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췌장암의 증상들이 미리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예.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1차 치료를 받아보시고 병원을 무조건 배만 아프다고 췌장암이 무서워서 등만 아프다고 췌장암이 무서워서 바로 대학병원에 달려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그런 것들이 오래되고 해결이 잘 안 되면 조금 한번 더 깊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내과를 보니까 간담체라고 해서 그거를 전문으로 보시는 네, 저희 이제 있더군요. 내과 중에서 소화기내과는 3가지 분야로 나뉘고요. 혹은 네. 4가지로 나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위랑 대장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간을 보는 사람이 있고 저처럼 췌장하고 담도 질환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아, 췌장하고 다 그건 같이 네, 그거는 그렇게 이어져 먹겠군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위랑 대장은 또 따로 나뉘어져 있는 병원도 있고 다 같이 보는 병원도 있습니다. 네. 이제 간담체라고 하는 건 이제 주로 외과 쪽으로 조금 얘기를 할 때 간담체 같이 수술을 하셔서 수술할 때? 그렇게 분류가 되는데 그것도 좀 더 큰 병원에 가면 간 수술하는 분들 따로, 따로 담체 있고, 수술하는 분 따로 이렇게 나뉘기도 하고. 담체 따로. 네. 교수님은 건강 관리를 뭘로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저도 사실 제 인생이 다이어트와의 전쟁이거든요. 저도 살 되게 많이 찌고 빼기도 해보고 요요도 많이 경험하고 최근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간헐적 단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박용우 교수님처럼. 네, 박용호 교수님 영상을 많이 봐가지고 그분 하는 말 맞아요, 다? 제가 경험을 의사가 보기에는 그렇답니까? 네, 그럴 때도 하고 또 해보니까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맞게 좀 바꾸거나 그런 거는 있죠. 네.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는 네. 게 있어요? 있을 거예요. 예. 아니 그때 박용우 교수님이 밤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밤에 자기 전에 안 먹고 자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맞습니다. 네. 먹더라도 낮에 깨어 있을 때 먹어라. 깨어있을 때 네. 먹어라. 아침을 먹든지 하지. 하여튼 그리고 밤에 안 먹는 게 중요하고. 먹으면서 깨 있으면 어쨌든 뇌도 깨 있고 다 깨 있기 때문에 포도당을 계속 소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에너지를 쓰는 순간에 먹는 거 하고 자면서 막 저장하는 순간에 먹는 거 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먹고 또 자는 건 최악이지. 밤새서 일하는 거지. 밤새서. 알겠습니다. 야, 췌장에 대해서 조금 배웠는데 뾰족한 답은 없다. 그러네. 진단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오히려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기도를 하는 거다 그냥. 그 당뇨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당뇨라면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위험 요인이 나와 있는 거 몇 가지 확실한 게 있으니까 예. 그거를 딱 술, 담배? 관리하면서 네. 그러면서 다이어트 뭐 네. 그리고 앞으로 좋은 방법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요. 당뇨 관리. 네. 술, 담배, 비만은 그 뭐 뭐든지 그냥 만하게 그 돈이야. 만하게 그 돈. 그런 거 만들어 팔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지? 금지를 시키든가.
만나겠구나. 아, 내가 진짜 제발 LG전자, 삼성전자, 대우 위니아까지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금지 냉장고 문이 안 열리게 좀 해주세요. 진짜 급한 거 빼놓고 잘 테니까. 그러면 이제 편의점 가서 사오니까 네. 배달 시키던 그런 분들이야 뭐 어쩔 수 없고 냉장고 문만 안 열리면 좋겠는데 참 부탁합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나천대 강화평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